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은 노동환경연구소가 3년간, 향후 3년간 진행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3년간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실 분들이시거든요. 가정과 또 생활 환경 개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거라 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아직 오신다고 하신 분들이 좀 덜 오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좀 할 텐데요. 먼저 그 환경 호르몬에 관련해서 저희 최인자 노동환경연구소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시는 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자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오늘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야기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들어보신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또 평소에 이제 건강, 안전 또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여기 좀 계신다면 아마도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전반적인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 호르몬 하는데요. 다들 들어보셨죠, 한 번은.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아주 대중적인 용어로 워낙 익숙한 단어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 처음은 아니고 원래 학술적으로는 내분비계를 방해하는 화학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분비계 결합물질 내지는 뭐 EDC 이렇게 이니셜로 해서 EDC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원래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사 과정이나 뭐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생식 과정, 뭐 가볍게는 그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사실은 호르몬이 하게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역할이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그 노출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저런 호르몬 대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정상적인 뭔가가 들어와야 하는데 비슷한 물질이 들어와서 방해를 해버리면 어쨌든 뭔가 반응을 일어나지만 그 반응이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경 호르몬 이야기할 때 저거 블록 사진을 많이 인용을 해요. 아마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신 분들이면 블록은 사실은 조금의 오차도 없어야지만 이게 딱 맞아서 정상적으로 뭔가 크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어긋나는 블록을 끼워버리면 사실 전체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얼핏 보면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주 제3의 다른 영향을 주는 아주 유해한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 호르몬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저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굉장히 주변에서 우리가 흔하게 다 노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 장난감이나 또 요즘에 다시 이제 마스크 벗으면서 화장이나 개인위생용품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그리고 또 식품 포장재, 뭐 배달 음식이나 그 가공식품 같은 식품 포장재, 그리고 의류나 섬유까지 사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저런 제품들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옆에 뭐 비스페놀 화합물, 프탈레이트, 파라벤, 트리클로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속해 있는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직접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내지는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뭐 숨을 쉬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환경에서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는데 특히 조금 주의해야 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아주 영유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엄마 뱃속에서는 아이가 한참 성장하거나 그 각각의 기관들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굉장히 예민한 환경에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는 시작일 텐데, 그 즈음에 화학물질이나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그게 이제 당장의 변화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한 사람의 전생의 사이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환경 호르몬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건강 영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성조숙증이라던가 아니면 불임이라던가 나중에 이제 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 호르몬 노출과 관련성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건강 영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한 가지 물질이 뭐 암을 일으키면 우리가 발암성 물질이라고 하고, 뭔가 생식기관에 영향을 주면 생식독성 물질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정의를 지어서 부르는데,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 지어진 하나의 건강 영향이라기보다는 성조숙증이나 불임이나 뭐 신경독성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당뇨나 비만, 대사활동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요 장은 조금 재미있는 사진이라서 우리가 보통 비만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면 가장 많이 이 주요한 원인인 것은 맞는데요. 그 다양한 원인들 중에 요즘에는 화학물질, 이 환경 호르몬도 비만과 관련돼서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동물 실험 결과까지는 나왔습니다. 저기 오비소겐이라고 하는 것이 비만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이제 실험을 했는데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정상적인 먹이를 먹은 집단하고 그 다음에 DES라고 하는 게 저것도 이제 호르몬 중에 한 종이고요. 또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물질이 들어있는 식단을 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기간 동안 자랐을 때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마우스가 훨씬 더 튼튼해져 있는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환경 호르몬이 우리 지방세포의 크기를 늘리게 하거나 내지는 지방세포의 그 숫자를 늘려서 비만과도 실제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뭐 환경오염물질이라고 해서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기준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대부분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뭔가 기준점을 정하고 그것을 또 사람에게서 고려해서 훨씬 더 낮은 수치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조차도 환경 호르몬의 건강 영향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 설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도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 호르몬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단위가 사실은 이제 어려운 단어여서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물질이 미리그램이라는 수준에서 안전하다면 최근에는 훨씬 더 그거보다 마이크로그램이면 1000배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당장의 영향은 아니지만 그 전 생의 사이클에서 어느 순간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노출되면서 이렇게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주요하게 대상으로 삼는 물질들입니다.
첫 번째는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프탈레이트도 아마 이제 신문 기사나 방송에서 종종 어린이 용품의 독성 물질, 유해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언급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또 어려운 이유는 용어 자체도 사실 영어이기도 한데 저게 이제 벤젠, 뭐 납 이런 것처럼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이 아니라 저런 종류의 물질을 그냥 특징적으로 부르는 이제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 종류에 따라서 용도도 또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용도는 보통 가소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대부분 아파트 문화이잖아요. 그 아파트 문화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장판, PVC 장판이나 보통 여러분들이 실크 벽지라고 알고 계시는 그 벽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플라스틱이고, 원래 플라스틱은 굉장히 딱딱한 재질인데 그걸 부드럽게 만들려면 뭔가를 추가한다는 것이거든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거나 수정이 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뭔가가 계속 투입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그 용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프탈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사실 프탈레이트의 오염원은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2014년에 독성가족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한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들 중심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주로 노출되고 있는 프탈레이트나 이런 것들의 오염원을 찾아보고 실제로 바이오 모니터링을 실시했었는데요. 이제 저렇게 각각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각각의 가정에 가서 이제 주로 어떤 게 PVC인지 어떤 것들이 프탈레이트의 노출원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했던 사례입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진이지만 두 개의 가구예요. 그래서 하나는 방 모습을 찍어 놓은 건데 대부분 PVC 장판이면서 PVC 벽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합성수지라고 하는 뭐 고급 소파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PVC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소파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집은 PVC 장판이 아니기를 좀 아닌지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표적으로 흔한 화합물 중에 하나는 비스페놀 화합물입니다. 아마 비스페놀 A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예전에 어린이 젖병 소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네, 비스페놀 A가 환경호르몬이라고 알려지면서 어린이에서의 젖병 사용은 초기에 아주 금지가 됐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이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는 용도로 비스페놀 A가 사용이 되고 비스페놀 A가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체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체 물질의 이름이 비스페놀 S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하려면 비슷한 용도 그룹의 물질이 사용되어져서 저기 21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하는 결과인데 관공서나 식당이나 대형마트, 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의 대부분에서는 BPS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환경호르몬으로 딱 확인된 BPA도 확인되고 있는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저기 메모처럼 친환경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BPA가 없지만 BPS나 동일한 종류의 비스페놀 화합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물질은 과부라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요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이제 과부라 화합물을 어느 분이 계속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름이 스며들지 않는 특성, 그 다음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특성 때문에 햄버거의 포장재 같은 성격, 팝콘 같은 그런 포장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주방에서는 사실 코팅된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분이면 이제 저게 예전에는 아주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사용하거나 내지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품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이동된 그 식품을 먹으면서 우리 소비자는 사실 이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 왼쪽의 그림은 이제 미국의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팝콘, 그다음에 다양한 그 테이크아웃 식품의 포장지에서는 과부라 화합물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왼쪽에 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논문인데 실제로 혈액 속에 그 과부라 화합물을 분석한 결과하고 그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니까 그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팝콘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일수록 PFAS의 농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높더라,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세 번째 물질은 트리클로산인데요. 트리클로산은 항균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손소독제나 이제 손소독제는 예전에 워낙 많이 쓰였고요. 이제 워낙 이 트리클로산의 문제도 또 많이 언급이 되어서 최근에는 손소독제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치약이나 그다음에 폼 클렌징 같이 화장품, 특히나 여드름을 치료하는 화장품에서는 항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관련된 부서에서 정부기관에서 사실은 함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한 개의 제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굳이 항균 기능이 없는 치약이나 이런 제품에도 저게 굳이 들어가 있어서 남용을 막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2016년도에 그 데이터이긴 하지만 저런 제품에서 나왔다고 기사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지, 물질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사용하거나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내지는 식품을 먹거나 그러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바이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잠깐 아마 설명을 사전에 듣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소변이나 혈액에서 저렇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화학물질을 직접 측정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바이오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그 바이오 모니터링의 전반적인 결과를 바디버든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바디버든 내지는 바이오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이제 흡입하거나 뭐 숨을 먹거나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증거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들어온 채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계속 이게 누적은 되지 않는지, 이제 물질마다 사실 다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쌓이는 것도 있고요. 또 다행히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어쨌든 배출해내거나 내지는 이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방법인데, 그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간단한 것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증거입니다. 저것도 2020년에 미국의 한 논문인데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몇 가지 환경 호르몬 농도랑 비교를 해봤더니 저렇게 이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제품의 라벨을 확인해서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몸속의 노출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인데요. 사실 피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이고, 뭔가를 내가 확인해서 라벨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모든 제품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화장품, 뭐 개인위생용품 이 정도는 전성분을 표기하고 있지만 나머지 제품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명백하게 설명해주는 제도는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미진한 제도나 내지는 부족한 제도나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아예 노출되지 않거나 굳이 없어도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물질이면은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줄여나갔더니 우리 이 과제를 통해서 줄여나갔더니 좀 줄더라,
이런 결과들을 사회나 같이 공유하고 내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행동, 캠페인 이런 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성가족이라는 다큐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환경 호르몬의 다양한 오염원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바디버든 캠페인이라는 것을 이제 한 시민단체의 성격의 단체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실천을 통해서 실제로 몸 안에서 노출이 감소하는 것도 확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작년에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바닥재나 이런 것들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먼지 중에 프탈레이트 농도가 감소하고 또 아이들의 소변에서도 프탈레이트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바로 붙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최인자 박사님께서 저희가 이번 이제 프로젝트에서 조사하게 될 혹은 분석하게 될 화학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시민들과 함께 조사하려고 하는 화학물질은 혹은 유해물질은 일명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환경 호르몬은 요약하면 한 3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화학물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의 화학물질은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노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이 환경 호르몬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노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태아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되는 거고, 그 이후 이제 영유아기,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요 단계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언제 노출되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노출될 때 더 그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건강 영향을 평생에 걸쳐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가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그 소스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충분히 예시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 이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것을 과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줄일 수 있을까? 이 사업을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공들여서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먼저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사람들은 집을 짓고 먹을 것을 만들어 먹고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여기 3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페놀 화합물 프탈레이트도 함께 살고 있죠. 아, 이름이 어렵죠? 우리는 이것들을 유해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평화로운 가족의 일상 속 도대체 이 유해물질들은 어디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받는 영수증에는 비스페놀 화합물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 뿌리는 향수에는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화장품, 생활화학 제품, 식품 포장재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해물질들은 각종 암, 성조숙증, 아토피 질환, ADHD와 같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끼치죠. 우리는 생활 어디에나 있는 이 유해물질들을 피해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몸속에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서울, 여수, 남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 30가구를 모집을 해서 바이오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시민들이 어떤 유해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합니다. 당장 떠오르는 건 영수증은 최대한 안 받고 플라스틱 용기는 유리 그릇으로 바꾸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참여 가족과 함께 안전한 소비 그리고 생활 실천 가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여자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냈고 주도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몸속의 화학물질 농도가 감소해가는 과정을 추적해가는 과정입니다. 바이오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유해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에서도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을 합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3년이라는 긴 여정,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3년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찾아낼 생활 속 유해물질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찾아낼 아이디어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내일을, 기업의 변화를, 정부의 방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비스페놀이나 되게 어려운 단어이고 바이오 모니터링도 다 영어로 돼서 사실 오렌지는 오렌지고 링컨은 링컨이고 이거 세종대왕이 다시 돌아오셔도 이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제 들어보시면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애들이 이런 이제 독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그냥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민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목표는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물질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지 그 소스가 무엇일까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현상을 파악했다면 그 현상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이런 이제 환경으로 여러 가지 건강 영향들도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이만큼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시민과 함께 우리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말고 우리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이제 캠페인 혹은 시민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히 분석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뭐 좋게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전 사회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라는 이름으로 벌써 5차 사업까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약간 조금 뒤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좀 빨리빨리 따라가는 편이잖아요. 벌써 매년 2,000명씩 그리고 3년 단위로 그러니까 6,000명이 되는 거죠. 3년 단위로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바이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65종에 대한 화학물질들을 분석을 해서 매년 3년 주기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선으로까지 아직은 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유해 물질에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혹은 다른 뭐 연령이나 성이나 그런 따라서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고 그 소수가 무엇이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줄여서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까지는 아직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이 갖고 있는 한계이고요. 물론 이제 환경보호에서도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우리 바이오 모니터링이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상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에까지 나아야겠다. 그래서 목적을 갖고 있는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을 해야겠다는 게 이제 근본적인 이 설계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호르몬의 그 건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찍 노출될수록 어린 나이 노출될수록 더 건강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환경호르몬의 대상은 핵심적인 대상은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목적지향적인 어떤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린이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먹게 되는 음식의 대부분은 부모가 만들어주거나 혹은 급식 같은 그 사회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한 음식은 거의 없어요. 군것질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린이가 선택하는 환경과 어린이가 먹게 되는 음식이 이제 아마 어린이의 환경호르몬의 주요 노출 소스가 될 텐데 그것을 개선하려면 가족이나 사회의 노력 없이는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되 그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한 단위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수에서 고등학교까지 여수에서 나가는데 서울로 올라가 아직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이 사업을 꼭 여수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보통 이런 사업들은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들을 각 지역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목적이 저희 사업 설계의 하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선을 하려면 사실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소변이나 혈액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려면 개인이 제공해야 될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도 할 거고, 필요하면 이제 개인의 의료 정보, 몇 가지 의료 정보도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정보가 같이 취합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뭘 개선해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진단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이 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원칙,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를 포함한 가정이 대상이 돼야 되고, 좀 더 넓은 지역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같이 포함하는 사업을 저희 설계 원칙 4가지로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여수 YMCA를 포함해서 여수나 남원이나 서울에서 이제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시민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설명회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의 동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참여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올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올해의 조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10가족부터 시작을 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하는 모니터링 사업은 벌써 30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민들과 하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파일럿 조사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말로 치면 아마 시범 사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3개 지역에서 10가족을 만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요. 아마 이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좀 모아서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각 지역에서 30가족 정도를 더 넓혀서 이렇게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얻어진 일정의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를 모든 시민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매년 말쯤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시민 포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 뭐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한 결과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더니 뭐가 실제로 줄은 것 같다. 근데 예상컨대 개인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인이 줄일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것에 또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시민 포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저희 노동환경연구소 같이 있는 곳이 녹색병원이 있습니다. 녹색병원이 하나의 거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수와 남원 이 세 개 지역에서 올해는 이제 각 10가족,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는 각 30가족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이 사업을 같이 하면 총 630명 분의 아마 그 대상자들과 만나게 될 거고요. 아마 2,700건 정도의 환경 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를 저희가 같이 갖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가 저희가 이 녹색병원하고 서울의 녹색병원하고 여수에는 이제 근로자건강센터가 거북 호수 옆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지리산음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여수, 남원 이 세 곳에서 각각의 주체들과 만나고 있고 장소를 섭외를 했는데 저희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여기에 이제 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병원 이외의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여수의 녹색병원하고 서울의 녹색병원하고 여수의 근로자건강센터 원래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직업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긴 한데 이 센터를 같이 빌려가지고 이 근로자건강센터가 저희 녹색병원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요. 지리산 같은 경우도 남원 같은 경우도 개인 병원을 섭외를 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텐데 앞에 이제 최인자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환경 호르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환경 호르몬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가 100에서 한 200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일부를 분석하게 될 건데요. 소변하고 혈액을 채취하게 될 겁니다. 소변에서는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물질,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로 이제 PVC에 좀 많이 들어가는 물질이고요. PVC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위해서 넣게 되고, 보통 이제 화장품이나 향수에 용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걸 분석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성 비놀, 그 말씀드렸던 비스페놀 A나 비스페놀 S, 혹은 뭐 트리클로산 이런 애들이 이제 환경성 페놀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난연제인데, 난연제는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를 지연시키는 물질이죠. 불이 잘 붙지 않게 하거나 붙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위해서 넣는 물질인데, 과거에는 이제 브롬이 들어가 있는, 브롬이라는 유해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난연제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생식독성이 있고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유기인계를 사용하는 난연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농약 성분 중에 글라이포세이트라는 농약을 이번에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이 글라이포세이트는 GMO랑 좀 관계가 있습니다. GMO는 유전자 변형 음식, 그거는 아시죠? 이 글라이포세이트는 제초제인데요. 이 글라이포세이트라는 요 농약에 잘 견딜 수 있게 유전자를 변형한 그런 종자하고 같이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초제는 내성이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글라이포세이트를 살포를 해도 죽진 않겠죠. 근데 그것 이외에 잡초들은 죽겠죠. 그래서 이 글라이포세이트가 그렇게 이제 GMO랑 같이 패키지로 팔려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판매가 됐고 사용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제초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그중에 특히 혈액암과 관련되어 있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얘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워낙 그 몬산토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국제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질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빨리 이제 그 규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좀 물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물질이 그 콩이나 뭐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우리 이번 바이오 모니터링에서 한번 같이 검사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마 여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많이 노출되면 이제 산화생산 지표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소변에서 확인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혈액에서는 계속 언급됐었던 이제 과부라함을 기름이나 물이 묻지 않게 그런 이제 코팅을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 물질이죠. 아까 그 햄버거나 뭐 팝콘 이런 이제 포장지에도 많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프라이팬 과거에 불소소지로 되어 있는 프라이팬에 많이 사용됐을 겁니다. 근데 아마 마트에 가서 요즘 판매되고 있는 프라이팬을 보시면 PFOS 프리 프라이팬이라고 많이 홍보가 될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영수증에 BPA 없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요즘 영수증 뒷면을 보면 BPA 프리 영수증이 많이 보이시죠? 똑같은 건데 과부라함물이 나쁘다고 하니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기업에서 과부라함물 수십 종의 과부라함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거, 그 비스페놀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BPA 프리라고 해서 친환경 영수증이라고 판매하는 것처럼 프라이팬에서도 과부라함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뭐 PFOS 프리 프라이팬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들 많이 보실 텐데요. PFOS 이외에도 그 우리 건강에 유의한 과부라함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불소소지 코팅되어 있는 프라이팬이나 혹은 냄비나 혹은 압력밥솥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화합물들이 노출되면 이게 몸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혈액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환경호르몬 건강영양 중에 뭐 비만, 당뇨,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건강 지표들을 이제 혈액에서 좀 같이 관찰을 하고 합니다. 어린이들 비만도 성인 비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비만도 환경호르몬 노출과 유의하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 같이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가로 한 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지금 개인이 내 몸속에 환경호르몬이 노출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은 어디 가서나 몸 다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환경호르몬에 대한 조사를 개인이 어디 가서 의뢰해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없고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요 비용을 저희가 같이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먼지에서도 똑같이 분석을 하고, 집안에 있는 먼지, 진공청소기 하나쯤 갖고 계시잖아요. 진공청소기의 먼지를 분석을 해서 그 먼지 안에 프탈레이트하고 과부라함물을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앞에 설명에서 마지막에 저희가 어린이집 개선 사업을 했었던 사례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린이집에 요즘 뭐 다 그렇진 않지만 PVC로 된 비닐 장판이 사용되고 있는 오래된 어린이집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그 PVC로 된 비닐 장판을 걷어냈더니
그 걷어내기 전에 먼지하고 걷어낸 후의 먼지에서 프탈레이트의 농도가 70%까지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소변에서 프탈레이트를 분석을 했더니 한 30% 정도는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들한테는 먼지, 집안에 있는 먼지가 굉장히 중요한 노출 소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먼지도 같이 이제 그 안에 있는 프탈레이트하고 과부랑 물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요거를 다 합하면 7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이제 과정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했고 올해 이제 요거 시범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 시범 사업에서 경험됐었던 것을 다 보완해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스케줄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은 오늘부터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변과 혈액을 받아야 되고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개인에게서 유리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이는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이 사업에 의의에 동의하시면서 소변과 혈액과 개인의 정보, 아까 설문조사하고 간단한 의료 정보인데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참가를 받고 올해는 10가족 정도를 이제 섭외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3월이면 아이들 개학이잖아요. 근데 보통 지금 힘드시죠? 아이들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개학한 후에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는 그 시점에 그래서 아마 3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는 시점, 어느 시점 중에 샘플링이 첫 번째 샘플링이 시작될 겁니다. 그건 아마 일상생활을 하는 지금까지의 패턴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샘플링이 될 거고요. 그거를 분석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분석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제공해준 설문조사 결과하고 소변이나 혈액에서 발견되는 농도의 연관관계를 맺어보면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생활 습관이나 혹은 식습관 때문에 어떤 요인이 더 높거나 혹은 낮거나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저희 가이드를 이제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를 실제로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 실천의 시점이 이제 7월이 될 겁니다. 똑같이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개학을 한 시점이 어느 중간, 그게 7월의 어느 중간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저희가 마련한 가이드를 실천을 해본 후에, 직후에 이제 똑같이 샘플링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2달을 걸쳐서 이제 분석하게 될 거고, 마지막에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이 가능했는지, 이 결과를 마지막에 10월이나 11월쯤에 여러분들 다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항목은 설명드린 것처럼 소변, 혈액, 그 다음에 집안의 먼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혈액은 직접 못하죠. 가져오셔야 되고, 저기 의료 기록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자세한 기록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그 의료기관 방문한 횟수나 방문했을 때 진단이 나오겠죠. 진단이 없으면 없는 것대로. 그래서 그 독일 정보 정도만 저희들이 얻으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그 의료보험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정보를 이제 받게 되는 루트를 따르게 됩니다. 다이어리가 사실 좀 번거롭긴 한데요. 다이어리의 주요 내용이 아까 이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화학 제품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전에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하루에 사용하게 되는 생활화학 제품이 한 22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고 남성이 한 6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참여하시게 되면 다이어리 한번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눈 뜨고 눈 이제 잠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 내용들이 기록하게 되고
그다음에 식습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지, 혹은 뭐 외식을 하게 되는지, 포장 음식을 먹게 되는지, 혹은 집에서 먹는 음식의 종류, 뭐 육류를 많이 먹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런 정보들하고 여러분들 소변과 혈액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하고 매치를 시켜보면 어떤 생활습관이나 혹은 식습관 때문에 뭐가 더 높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를 보게 되면 예상컨대 저희가 이런 비슷한 사업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혹은 해외에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보고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면 줄일 수 있긴 합니다. 어떤 항목들은 줄여지기도 하고요. 개인의 노력을 위해서. 어떤 항목들은 줄여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여지는 퍼센트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이 바닥 장판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했더니 30%를 줄일 수 있었고요. 해외 문헌을 보면 포장 음식을 먹지 않게 했더니 3일 동안 먹지 않게 했더니 피탈레이트가 40에서 50% 정도까지는 줄어들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샘플링 방법은 나중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4번의 이틀 동안의 소변, 그 다음에 그 소변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혈액 채취하는 것,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개선해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30가족을 대상으로 하되 스케줄은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설명의 목적 중에 하나는 참여자 모집인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소변, 혈액, 설문, 그다음에 개인의료 정보, 그다음에 집안의 먼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 모집 기준은 저희가 맨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중심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3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가족당 3인. 가족 구성원 중에 반드시 이제 아이가 있어야 될 거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가장 지금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관련 모니터링에서도 4기부터 이제 아이들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연령이 지금 중학교까지 딱 잘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까지 가면 더 좋긴 한데 거기도 체열이 있기 때문에 체열에 대한 아이들 체열하는 부담 많이 느끼시죠. 그것처럼 이제 아직 초등학생까지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래서 중학생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아과 전문의랑 충분히 좀 상의를 해봤는데요.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뭐 국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3학년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3학년 정도이면 이제 6학년까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3학년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호자 1, 보호자 2, 그다음에 어린이이거나 혹은 보호자 1, 어린이 1, 어린이 2 이렇게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는 우대 조건은 이 세팅 자체가 환경 호르몬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은 아이들이 이제 가장 민감한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면 보호자 1, 어린이 1, 2이면 아마 더 우대가 되겠죠. 물론 이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그 다음에 3년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 조사는 요거는 내년부터 진행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 참석하시면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 다음 페이지에 QR코드도 있긴 한데요. 저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의 그 창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 신청 정보는 간단합니다. 이 신청하는 보호자,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그 연령이나 뭐 그런 간단한 정보들, 여기에 사연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 간단한 정보들만 입력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저희가 3월 2일 날 만약에 10가족이 넘으면 그 중에 우대 조건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겠죠. 그래서 참여자 확정은 3월 2일 날 저희가 개별 통보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혹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링크를 찾아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저희가 내용이고요. 환경 호르몬이 어떤 거고, 그리고 그 환경 호르몬을 조사 분석하고 원인 찾아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나누는 전체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을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주변 분들에게도 좀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중간에 쉬고 Q&A를 할까 했는데 그냥 해도 되겠죠.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은 뭐 이 사업과 관련 없지만 평소에 뭐 궁금한 게 있었다면, 예. 요즘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든 소재가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크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요즘에 플라스틱 재활용한 섬유로 만든 옷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도 혹시 환경 호르몬을 높일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저도 이게 100%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닌데요. 플라스틱을 우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오늘 플라스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가소제가 사용되는 PVC라던가 그다음에 그 비스페인올 A라고 하는 그 젖병의 소재였던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물질들은 재활용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많이 그 재활용되고 있는 섬유나 또 뭐나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플라스틱 종류가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또 따로 종류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딱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단어를 드리면 좋은데 딱 기억에 지금 딱 안 나고요. 보통 그리고 또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PP, 근데 PP는 조금 안전한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플라스틱은 우리는 그냥 딱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PVC, 뭐 PE, 뭐 또 PC, 또 PS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종류는 각각의 용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유해물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종류가 있고 재활용이 아예 안 되는 종류가 있는데 그 많은 기준 중에 이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환경 호르몬과 같은 화학물질 그러니까 유독물질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있고 없는 소재가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그런 그 의류 등은 PE 재질을 가지고 제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는 환경 호르몬이나 내지는 독성이 있는 유해 물질의 사용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신청 가족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뭐 독서 가족이나 바디버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어린이집 봤을 때, 가이드를 봤을 때 저희가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뭐 바닥재, 벽지, 막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크게 뭐 바꾸라거나 막 이런 가이드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이 어머님들이 어떤 거를 우리가 가이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너무 번거로운 게 아니냐 제일 많이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균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가이드 같은 게 솔루션 같은 게 좀 예시 같은 게 있으면 좀 네. 궁금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사를 가면 제일 좋고요. 이사를 갈 수는 없으니 집을 지어서 가거나 이사를 가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럴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리모델링 아까 어린이집처럼 리모델링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그런 근본적인 개선이기 때문에 근데 불가능하죠. 근본적인 개선을 하라는 이유는 이 PVC 바닥 장판 있잖아요. 그 장판을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 저희가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1년 후에 똑같은 공간에서 이제 먼지를 가서 분석을 해보면 농도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푸탈레이트 같은 것이 제품에 굉장히 단단히 결합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와서 먼지랑 섞이게 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어다니면서 먼지 손에 묻고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노출 소수가 되는데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통상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 중에 그래서 예를 들면 바닥 청소를 할 때도 물걸레 청소가 가장 좋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진공 청소기 많이 사용하세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시더라도 뒤에 이제 헤파 필터가 달려 있는 진공 청소기, 그러니까 미세먼지 99.9%까지 잡아주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다음 가이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집안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음식 용기를 다 스테인리스로 바꾸시거나 혹은 유리 재질로 바꾸시거나 혹은 유리와 그 실리콘 덮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바꾸시거나 이런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프라이팬 같은 거 스테인리스로 다 바꾸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모여서 이제 채소를 많이 사용한 그런 음식들을 서로 개발해서 공유하기도 하시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본 가이드도 사실 아까 이제 최대한 이제 아까 저희가 뭐 평균 뭐 22가지 정도 화학 제품을 여성들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건데 사용하더라도 정보에 입각해서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사용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되도록 사용 안 하는 방향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시게 되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화학 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생활 공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좀 더 안전한 것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식습관을 바꾸는 거. 요의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제 카테고리가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도가 서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차등이 좀 생기는 거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실천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틀 정도 저희가 가이드를 실천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틀 정도 열심히 한번 실천해 보면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틀간 노력했던 것을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있느냐? 어렵죠. 그래서 이틀 동안 우리가 개인이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혹은 이 사회 전체가 이미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노력을 하면 우리 이제 이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구상을 해보자. 이게 이제 전체 사업의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는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어린이집 매트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게 되는데 그 매트가 네, 마이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트 사용했을 때 PVC 이 농도가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어린이집에서 세척을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세척을 했는데도 이게 그렇게 되었을까 궁금증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의료에서 환경 호르몬 새 옷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새 옷이 아닌 중고옷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세척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PVC는 수년 지나가도 그 농도가 변하지 않는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PVC에 피탈레이트라는 이제 그 가소제를 사용한 PVC일 경우 그 피탈레이트라는 것이 제품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뭐 많게는 하루에 2번씩 청소하잖아요.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는데도 한 달, 1년 지나서 가서 똑같이 조사해보면 똑같은 농도가 계속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온다고. 그걸 청소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 매트는 세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닦는 것을 청소라고 표현하신 건지, 근데 의류는 빨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트랑 연관성이 없는 걸까요? 옷은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중고가 더 나은 것인지. 아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PVC라고 하는 것에 피탈레이트라고 하는 가소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가소제를 얘를 이렇게 세척해낸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원료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딱 화학적으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이렇게 뽑아내지는 못하지만 그게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조금씩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공기 중으로. 그 나오는 것이 먼지의 형태로 가장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지를 분석해 본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청소를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먼지 제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기어 다니면서 손에 묻으면서 묻은 손을 또 입으로 가면서 이렇게 오염되는 거는 그 먼지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PVC 바닥재나 그 매트를 빨아낸다고 없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옷 이야기는 옷에도 여러 가지 뭐 피탈레이트나 금속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빨아낸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게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 왜 어쨌든 애기들 옷이나 처음 애기들 옷 사면 그거 첫 번째로 세탁해서 입히잖아요. 근데 이제 옷을 만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겪으면서 그 안에 첫 번째 먼지도 묻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도료나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좀 이렇게 왜 우리 보통 새 냄새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금방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에 세탁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먼지도 제거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세탁해서 입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반드시 또 헌옷이 좋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약간 보충하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PVC 바닥 장판 같은 경우 피탈레이트 저희 분석해보면 한 10%, 20% 정도 들어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5하고 5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네. 뜨거우면 더 밖으로 나오기 쉽죠. 궁극적인 뭔가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렇게 생산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궁극적인 네. 네. 그 장판을 깔 때 밑에 접착제를 붙이잖아요. 그 접착제도 환경 호르몬이 좀 많이 추가되어 있나요? 접착제 저희가 성분을 다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보통 접착제는 이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애들이 들어가거든요. 톨루인이나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환경 호르몬하고 약간 좀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환경 호르몬이 용매로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접착제의 주요한 물질들은 이제 VOC라는 물질이라서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포르말데히드나 뭐 그런 애들입니다. 혹시 그러면 요즘에는 장판제보다는 PVC 장판제보다는 강마루나 강화마루 같은 것들 많이 시공을 하잖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PVC 장판보다. 네. 네,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혈액이나 소변의 샘플링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소변 샘플링 같은 건 저희가 나이 소변을 뭐 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혹시 방법이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3월 2일 날 개별로 다 이제 그 연락을 드리고 난 후에 그 대상자분들을 또 따로 모셔가지고 설명에 이제 실제로 이제 샘플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설명을 또 다 드릴 겁니다. 네, 뭐 대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동영상으로 온 줌으로 하든지 다시 또 설명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이들 체열 부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떠신가요? 사실 아이들도 동의를 해야 되고 뭐 부모님이 가자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아이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마음가짐만 다르면 될 것 같아요. 이 피 한 번 뽑고 나서 아이의 뭐 이렇게 좀 비만도가 있어서 그런 검사뿐만 아니라 환경 호르몬 검사도 해준다고 하니까 그 한 번이 얼마나 아이한테 많은 걸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머님들도 미리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왜냐면 아이가 정말 겁을 많이 먹으니까 잠깐인데 이 잠깐을 통해서 훨씬 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혈액을 많이 뽑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돕고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건강검진 하면 여기에 해서 이렇게 뽑잖아요. 네. 보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요만한 거, 그러니까 2개. 혹시라도 도움이 되면 이 설명.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팔만 갖다 줘서 그 자체를 보호받는 그쵸.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당뇨 치료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늘을 뽑아서 피를 뽑는 과정에 바늘이 좀 들어가는 것을 건네하는 친구들은 조금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닌 친구들도 있긴 한데 내 딸은 만약에 아닌데 친구 이렇게 다른 주사 맞는 것도 걱정스러워 하는데